예, 반갑습니다. 팀맥의 이종욱입니다. 네, 2021년도 그 DJL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작년 한 해 동안 DJL 강의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2021년도의 DJL 강의는 조금 더 단품 진단 및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간 더 심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이제 이론 교육들, 뭐 이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 현장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론화 시켜서 이렇게 정리해 오던 그런 강의였는데요. 원래는 조금 더 현장에서 실제 이제 스캐너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현장용으로 촬영을 해서, 예, 또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DJL은 이제 더 이상의 기술의 발전은 없습니다. 네,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요. 뭐 물론 여기에서 배출가스 관련한 기술들은 조금씩 더 진일보할 수 있으나 기존의 기술의 완성도가 거의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정비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만 정리만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진단하고 훨씬 더 쉽게 수리할 수 있고 고객과의 접점도 더 자신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 DJL입니다. 그러면 DJL이 언제 끝날 것이냐? 예, 참 급격하게 이제 변화는 하겠으나 아마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 후배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선후배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하는 동안 계속해서 DJL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예,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도 DJL 쪽 교육들을 조금 더 알차게 구성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 강의로 이제 우리 2021년도 첫 강의로 벌써 챕터 8에 해당하네요. 챕터 8에 해당하는데 피해조 인젝터의 특성과 진단 방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피해조 인젝터의 단품에 대한 내용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델파이를 했었는데요. 델파이뿐만 아니라 피해조, 보쉬, 지멘스, 예, 이런 인젝터 단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교육을 할 때는 항상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좀 갈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자칫 조금 더 들어가면 제재조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예, 물론 저도 이제 제재조를 했었고, 예, 지금도 그 제재조에 대한 부분들을 유로 5나 유로 6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어디 교육이 있으면 저도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배우고 직접 해보기도 하고, 예,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저도 지금 하지만 이게 이제 자칫 조금 더 들어가면 리빌딩, 재제조, 예, 이런 개념이 돼버리고 또 너무 안 들어가면 사실은 인젝터라는 커먼 레일에서 인젝터라는 특성 자체가 스캐너 데이터라든지 스코프라든지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분사를 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어떤 진단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거, 그게 조금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는 재제조를 하건 현장에서 그냥 차를 수리를 하시건, 예, 진단을 하건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베이스를 깔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를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피해조 인젝터의 작동 원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다음 회로 구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피해조가 적용되어 있는 연료 시스템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진단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고장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제일 첫 번째가 스캐너를 이용한 고장 코드겠죠. 근데 이 고장 코드를 읽고 해석하는 거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죠? 예, 지침서를 보시고
그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팀매그 교육에서 쭉 일관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죠? 예, 피해자와 관련한 인젝터 고장 코드에 대한 방향성, 예, 이렇게 코드를 쫙 보고 이건 어떤 거다라는 걸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 정리를 한번 하고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에서 우리가 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용해서 진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 현장에서 우리 스캐너가 있죠. 예, 스캐너에서 인젝터 어떻게 진단하는지. 예, 사실 인젝터를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과장되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보고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 지금 이 현장에서 많이 보는 보시 피해조가 아마 주를 이룰 건데요. 보시 피해조 같은 경우는 파워 밸런스 시스템이 부가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럼 그 파워 밸런스 부가 기능을 해석하여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스코프나 진단기만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인젝터 파트는 이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계측기를 통해서 절연 저항을 측정하고 안에 있는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는 그게 소자에 대한 진단이죠. 그 진단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전용 장비를 가지고 장비 검사, 직접 신호를 주고 분사를 시켜서 분사 형상과 분사량을 계측해보는 장비 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장 진단의 트리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해조 인젝터의 작동 원리라고 나오는데요. 자, 피해조 인젝터입니다. 보시 피해조 인젝터죠. 보시 피해조. 자, 국내에 인젝터들 중에 점점 이 지멘스 피해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멘스 피해조가요. 거의 지금 현대기아도 2020년식 차량들의 투싼 이런 것들에 다 지멘스 피해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시 피해조들은 뭐 현대기아 차로 보시면 2013년 이전에 잠시만요. 2013년 이전 R엔진들의 피해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하비, 베라크루즈 이런 고급차들의 피해조를 적용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의 QM5 이런 차들의 피해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거의 지금 다 솔레노이드 인젝터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죠. 유로6에. 지멘스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혹은 수입차에 적용되어 있는 지멘스 인젝터는 거의 대부분 피해조 인젝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멘스. 보시 피해조와 지멘스 피해조는 극성이 반대입니다. 반대. 쉽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 피해조 인젝터에 커넥터가 이렇게 꽂히면 지멘스에서는 이 선을 이렇게 뒤바꿔야지 된다는 얘기죠. 극성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멘스하고 보시는요. 델파이 피해조는 어디에 적용되어 있냐면 국내 차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 전화 오셔서 A2 델파이 피해조인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국내에는 델파이 피해조가 없습니다. 없고 수입차에서 주로 벤츠의 SUV 차들 있죠. M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SUV 차에 델파이 피해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조가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 종류고, 국내에는 대부분 보시 피해조가 적용되어 있고, 현재에는 보시 유로6 솔레노이드 인젝터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멘스의 몇 개 차종에 대해서 지멘스 피해조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멘스 차량들은 거의 다 피해조 인젝터다라고 보시고, 두 가지는 극성이 반대로 되어 있고, 기본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델파이 피해조는 국내 차에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 수입차 벤츠
SUV차의 일부 차종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각각의 특성들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자, 기존에 요게 피에조 스틱입니다. 피에조 스틱. 기존의 솔레노이드의 기전력을 이용하고 자력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위에서 솔레노이드가 기존에 자화가 되면서 이 플랜저들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개방을 해주던 방식을 이게 응답성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배출가스를 좀 더 정밀하게 제어하고 응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솔레노이드보다가 한 4분의 1, 4배 정도 더 응답성이 빠른 피에조라는 반도체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이 피에조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인가하면 길이가 달라집니다. 전기를 주면 쭉, 그 있던 전기를 빼버리면 쑥 줄어드는. 즉, 전기를 인가를 했을 때, 어떤 압력이 변화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압전 효과. 앞에다 역을 붙여서 역압전 효과라고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전기를 인가를 했을 이 어떤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가 발생되는 걸 압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반대로 전기를 인가했을 때 압력이 변화하는 것들, 체적이 변화하는 것들을 역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전기를 인가하면 이 스틱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에조 스틱의 길이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보시는 이렇게 가져가고요. 델파이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델파이 피에조는 피에조 스틱이 전체가 다 피에조 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피에조라는 반도체의 가장 큰 결함은 열에 약하다는 겁니다. 열에. 인젝터가 우리가 그 엔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에조 인젝터의 가장 단점인 열의 약함 때문에 실제로 피에조 스틱을 무한정 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델파이 같은 경우는 이 피에조 스틱을 이게 전체를 다 피에조 스틱으로 만들어 놓으면서도 리턴이 없는 방식입니다.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리턴이 없는 방식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냉각시킬 수 있는 작용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델파이 피에조가 벤치에 있는 것들이 열에 약해서 고장이 잘 납니다. 보시는 좀 더 합리적으로 그렇게 피에조 스틱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요. 작게 만들어 놨는데 또 이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피에조 인젝터, 일단 이 방식은 보시 피에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시 피에조고, 지멘스 또한 이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이 피에조 인젝터에서 결국은 응답성과 리턴 제어의 문제,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이게 피에조 스틱이거든요. 이게. 전기를 인가하면 이거의 팽창과 수축을 통해서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팽창과 수축의 길이가 달라지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에조가 열에 약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 이런 것들로 무한정 길게 이까지 다 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피에조 스틱 길이를 채택했습니다. 보시는. 전기를 인가했을 때 얘가 팽창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팽창되는 정도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전체 자기 길이의 1.5에서 2%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죠. 사람 눈으로 표가 안 나겠죠. 아주 조금 늘어난다는 거죠. 전기 줬더니만 화들짝 놀라서 쫙 하는데 정말 조금만 늘어난다는 거죠. 조금만. 그럼 그 조금만 늘어나서 결국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밸브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거를 팽창시켜서 이까지 중간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무엇이라 그러냐면 유압 커플러라고 합니다. 유압 커플러. 우리 가솔린 차량의 오토래쉬 같은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렛이. 오토렛이 압이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압이 없으면 밸브를 못 눌러주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했다고 오토렛이 압 빼가 왔니 안 왔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아시죠? 그죠? 예, 그 유압 커플러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동작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피에조가 압을 해제해서 그 분산을 시키는지. 자, 먼저 연료를 주입하면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여기도 하나 딱 대기하죠. 대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렇게 가서 여기에 대기합니다. 자, 요걸 확대하면 하나는 요렇게 노즐 끝단, 하나는 노즐 헤드 쪽에 요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밸브 하나에는 요게 이름이 뭐냐? 예. 밸브 초크 뭐 돼 있네요. 예. 리턴 라인입니다. 리턴 라인. 자, 그럼 요렇게 와서 하나는 밑에 여기 대기하고 있고 하나는 노즐 대가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노즐 대가리를. 그러면 위에서 만약에 1000바가 들어와도 여기 밑에도 1000바가 대기하고 있지만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도 1000바가 누르고 있는 거죠. 같은 압력이. 같은 압력이 누르니까 여기는 압력의 밸런스가 맞아서 이 노즐은 닫혀 있겠죠. 닫혀. 이해되시죠? 밑과 위의 압력이 같으니까 닫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요 리턴 라인으로 올라가는 요 리턴 라인 구멍을 닫아주는 요 밸브가 닫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압이 위로 못 빠져나가는 거죠. 이거 형상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누르면 이쪽으로 압이 빠집니다. 이렇게. 누르면, 안 누르면, 요거 닫혀 있습니다. 텀블러에 위에 우리가 버튼 누르면 똑 들어가서 그쪽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텀블러 있잖아요. 반대로 누르면 구멍이 똥 튀어나와서 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요즘 것들은 누르면 그 눌러진 틈으로 물이 나오는 텀블러. 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압이 이쪽에 만약에 좀 뭐 과장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10,000바가 걸렸다. 예, 10,000바가 걸려도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다. 예, 10,000바라 하지 말고 2,000바라고 하죠. 자, 2,000바가 여기 걸렸다. 2,000바가. 근데 여기만 걸린 게 아니라 여기도 2,000바가 걸리죠. 자, 이 밸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밑에서 오히려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2,000바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2,000바가 이 뚜껑을 닫아주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피에조 방식의, 보시 피에조 방식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밸브, 이 파일럿 밸브가 눌리지 않는다면, 뚜껑이 따지지 않는다면 이 안에 2,000바가 들어오더라도 백은, 백리커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피에조 진단, 연료 라인 진단할 때 이런 문구를 썼었습니다. 피에조는 리턴이 없다. 해놓고 여기에 전제가 뭐죠?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다면,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다면 피에조는 리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잭 빼놓고 크랭킹을 아무리 쳐도 리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실제로도 우리가 현장에서 치는 크랭킹 정도의 한 5초, 6초 정도를 쳐서는 뭐 10초까지 쳐도 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자, 이렇게 연료 공급이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닫힌 상태죠. 닫혀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전기를 인가합니다. 얼마의 전기를 인가한다? 최대 전압이 200V입니다.
보통 공회전에서는 120V 플러스 마이너스 10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자가 움직일 수 있는 전압 자체가 100V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100V 이상을 인가를 해서 하면 전류값도 20A 이하, 최소 시간 125 마이크로세컨드. 뒤에 회로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 이거에 대한 스펙으로 전기가 들어가면 얘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팽창. 전기를 주는 순간 빡 거시기처럼 딱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팽창했을 때 얘가 이까지 전체를 다 피해줘가 아니다 보니까 이 피해줘 스틱의 팽창을 보조해주는 유압 커플러의 동작이 필요합니다. 유압 커플러의 동작. 자, 유압 커플러의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죠. 자, 유압 커플러 압력 밸런스 원리가 이렇습니다. 실제 도해한 그림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피해줘 스틱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여기에 단면적을 결국 우리는 목적은 여기잖아요. 예. 여기에 밸브를 눌러서 여기에 리턴을 발생시켜야 압력이 해제가 되는 거죠. 압력이 해제가 되면 밸런싱을 위에 헤드랑 밑에까지 노즐 끝단까지 압이 밸런스 맞던 것이 위에 압력을 이 라인을 통해서 리턴 시켜서 압을 해제시킴으로 인해서 여기가 압력이 더 커지죠. 밑이. 노즐 끝단이. 그러면서 그 노즐 끝단이 압이 더 센 게 노즐 위로 들어 올려버리는, 그렇게 해서 분사를 이루게 되는 원리거든요. 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기에 있는 단면적, 혹은 여기에 단면적을, 여기네요. 여기에 단면적, 아주 제일 작은 요 단면적에 있는 그 리턴을,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전체 압력 밸런스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이거 유동도 막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소 움직임으로 가장 작은 양의 리턴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그 단면을 크게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죠. 이렇게. 차등을 두면 얘가 조금만 움직여도 밑에 단면적이 더 작기 때문에 얘의 유동은 좀 더 커지죠.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작으니까 얘의 움직임보다 얘의 유동이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단면적을 크기를 이렇게 3개로 단계화시키면서 이거의 유동을 최소화시키고 발생하는 리턴 양도 최소화시켜서 압력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피해조 스틱이 있는 이유가 응답성을 빠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응답성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기계적인 밸런싱 장치들이 둔화되어 있으면 솔레노이드와 다를 바 없잖아요. 지연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피해조 스틱의 응답성을 그대로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효율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유압 커플러인데요. 결국 문제는 피해조 인젝터의 노후화 과정을 거치면 이 인젝터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네, 결국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기계적 마모. 물론 우리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서 어떤 게 이 밸브들이 계속 유동을 하다 보면 마모가 일어나겠죠. 여기 마모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있는 플래트 관로에서도 어떤 유로의 카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본이나 슬러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유로의 양들이 틀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게 동작을 하면서 발로 밸브가 마모가 될 것이고, 유압 커플러가 움직이다 보면 서로가 마모가 일어날 수 있겠죠. 한쪽에 편심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백리크도 많이 생기게 되고, 예,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밸런싱이 정밀하게 제어되지 않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양들이 분사량이 틀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틀어지는 부분들을 컴퓨터가 피해조 스틱의 전압 보정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젝터의 코딩을 통해서 보정은 하겠지만 그 보정이란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예, 이렇다 보니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이게
오토레시처럼 밀봉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는 항상 일정한 압력들이 잔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하나의 피스톤 역할, 즉 고인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압력이 내재하고 있지 않다면, 압력이 있지 않고 압력이 빠져버리면, 에어가 차면 이런 유동을 가지고 얘를 못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유동이 못 눌러주면 얘도 유동이 틀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걸 원하는 만큼 파일럿 밸브를 못 눌러주게 되면 결국 분사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분사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전제가 뭐냐면 리턴 압입니다. 리턴 압력. 그 리턴 압력이 얼마냐? 뭐 1에서 10바라고 이렇게 길게 잡혀 있는데요. 최소한 8바 이상이 뒤에 압이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됩니다. 피해조는 보시 피해조의 경우. 자, 한번 보죠. 뒤에 가서 한번 볼까요?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책자 제일 한 4-5페이지 뒤로 이 리턴 쪽의 문제로 인해서 뒤에 이 정도의 압력이 걸려 있어야 된다. 10바라고 되어 있지만 한 8에서 10바 정도의 압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내 차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국내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조 차량을 한번 적시해 보죠. 대표적으로 R 엔진 하나, QM5 두 개가 보시 피해조의 대표적인 겁니다. 보시 피해조. 자, 그러면 R 엔진의 연료 공급 방식은 전기 모터 방식입니다. 즉 무슨 방식? 정압식인 거죠. 정압식. 뒤에서 전기 모터가 이렇게 구동이 되는 방식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뒤에서 전기 모터가 구동이 된다는 얘기는 압력이 몇 바가 뒤에서 이렇게 걸려 올라오고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R 엔진 보시면 인젝터 뒤로 이렇게 해서 압력이 전기 모터에서 올라와서 뒤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보통 6바 정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직결압으로 보면 T자로 이렇게 따보면 4바 정도 걸리죠. 지나가는 압이. 예.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뒤에서요. 그러면 올라오는 리턴압이 한 4바 정도 되니까 두 개 합치면 한 8바 정도의 압이 밸런스가 잡혀 있습니다. R 엔진. 문제는 QM5입니다. QM5는 부합식입니다. 부합식. 뒤에 전기 모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유압 커플러에 만약에 압력이 유지가 안 되면, 즉 피스톤의 속도가 막 RPM이 막 올라가게 되면 공급대에서 분사가 되고 나오는 백의 리턴의 속도도 빨라지게 되면 뒤에 압력이 걸려있지 않다면 여기 있는 유압 커플러의 압이 해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압력이 에어가 차게 되면 고속주행에서 분사가 멈춰버리거나 불균일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에 상관없이 뒤에 나가는 압이 항상 일정하게끔 뒤에서 압력 조절을 해주는 리턴 장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압식에서는 계속해서 저압 모터가 압을 걸어주고 공급해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부압식에서는 나가는 걸 부여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부여잡고 있는 장치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인젝터 리턴 라인에서 탱크로 넘어가는 라인에 이런 압력 조절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10바짜리의 리턴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계속 리턴되어 나오는 압력을 잡아서 10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 거죠. 만약에 저 장치가 책 밸브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압력을 조절해주는 원웨이 밸브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제가 고장이 나게 되면 리턴압이 불균일해지면서 고속주행에서 차가 헌팅한다든지 속력이 안 난다든지 심한 경우는 시동이 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밸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피해자 인젝터 연료 라인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아마 커먼웰 인젝터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젝터 장비에서는 D압을 걸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걸어주는 게 아니니까 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다 빠져나오면 간혹 어떤 특정 장비들에 있어서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 QM5 리턴 밸브들을 이용해서 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활용을. 그래서 R엔진 같은 정합식에서는 이런 리턴 압력 조절 밸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냥 책 밸브 수준, 원웨이 밸브 정도 수준의 기능만 합니다. 그런데 QM5처럼 부합식에서는 특별히 이런 기능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